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빌라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는 배기로 세입자 입장에선 이자가 나가는 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많이 답답한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증보험상의 약관이나 뭐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 자체적으로도 사실 이런 경우를 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좀 재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숨진 이 김모 씨죠. 빌라왕이 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상속 등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상속인들도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체납된 액이 60억 정도라고 하니까 상속 받을 사람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최종적으로 만약에 아무도 상속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분들이 대위 등기를 하셔서 이제 뭐 하시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는 선임해서 경매에 넣을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경매 절차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거죠. 어찌됐건 경매에 넘어가면 가격은 떨어질 테고 피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모 씨, 빌라왕이 전세 계약한 게 1000채가 넘지 않습니까? 흔한 일은 아닌데 이 공사에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없었던 건가요? 사실 이제 그 공사에서 잡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쨌든 한 사람의 지금 명의로 1000채가 넘게 지금 뭐 전세가 이루어졌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위험군으로 좀 분류해서 관리 감독을 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까지 사실 이제 보증보험 회사나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걸러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그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뭐 형사 고소를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늦었긴 하지만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듭 조심하시라고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사례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분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매통지서가 날아와서 보니까 이 법인이 여러 채, 굉장히 많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부세가 이제 체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공매에 들어가게 됐고, 이게 그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더 선순위 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경매 절차에서 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전세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세금으로 다 나간 네, 거죠? 맞습니다. 궁금한 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가 세금 먼저 가져가지 말고 세입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이제 세금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가져간다는 거고,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이제 어쨌든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기재부에서 좀 발표를 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보다 그 뒤에 발생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긴 했지만 아직 입법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법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작정하고 사기를 칠 생각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시려면 전입신고하시고 주택 이제 인도받아서 점유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득이 임대차 종료됐음에도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또 하셔야 되면 이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등기를 하고 이전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제도죠. 내가 이사를 갔지만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를 어떤 네. 확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세입자가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점유를 좀 이제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반드시 이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문제로,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지만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절차인 거고요. 사실 이게 법원에 신청하는 거라서 뭐 준비할 게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정이 어렵나요?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좀 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뭐 전자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뭐 임대차 보증금 이제 납부한 내역서라던가 이런 거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변호사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면 못 받은 돈을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제 확보를 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임대차 보증금 받지 못하면 판결 받아서 경매나 뭐 이런 강제 집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과정 중에 하나인 거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집 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런 법적인 분쟁까지 가면 머리가 더 아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뭐 경찰이나 법원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리미리 좀 계약 체결하실 때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세, 주변 시세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은 거래가 빈번하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세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세금 체납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도 좀 요구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을 꼭 하셔야겠죠. 이 대항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임대차는 사실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강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내년에는 입법이 돼서 아마도 이게 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계약한 이후에 혹시 집주인이 빚을 내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근저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당해세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 이후에 이제 발생한 당해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변제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입법이 좀 빨리 되어야 이제 뭐 불특에 손해를 입는 일들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깡통 전세 논란이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 증명을 요구하는 걸 좀 강제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될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웬만한 예방책은 다 나왔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대응책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에.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대출을 좀 연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사실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치부를 했다면 뭐 보증보험 회사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좀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증보험 요건을 조금 완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하나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 관련 내용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임대차 3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실무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았었죠. 그래서 결국에 법원으로 갔는데 이게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행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집주인한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면 이게 계약이 연장이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건데 일단 1심에서는 이게 기존 집주인에게 통보한 것도 효력이 있다. 라고 기존 집주인에게 통보한 것은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봐서 이제 네. 그 계약갱신이 안 됐다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걸 뒤집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이제 새로 바뀐 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지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죠. 이게 어쨌든 새 집주인이 거절을 할 때도 어떤 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새 집주인이 거절을 할 때, 네네. 일단은 뭐 이제 명확하게 통보를 하셔야겠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뭐 했는데 증거가 없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 통해서 또 분쟁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통지 절차를 좀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꼭 이게 뭐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뭐 녹취나 이런 것들로도 증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입증 자료를 갖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집 문제로 가지고 법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보완이 필요합니까? 이런 분쟁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좀 분쟁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법 개정 시점엔 항상 그런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다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유를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법이 좀 안정되려면 이런 법원의 해석들이 여러 차례 이제 쌓여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해석들이 많이 쌓여 나가면서 좀 실무에서는 좀 분쟁이 많이 종식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방책은 좀 많이 나와 있고 사후 대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